신라의 혼혈인 아들 페리두는 원수 자아크를 철근으로 묶고 그의 군대를 물리쳐 페르시아의 구국 영웅이 되었습니다. 프라랑은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조국 신라에 전하였습니다. 내 아들 페리둔이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자아크를 공격해 굴복시켰습니다. 하지만 프라랑의 이 편지가 전해질 때에는 신라의 왕 타이우르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카람이 왕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페리둔과 신라의 왕 카람의 친선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연대로 보나 명칭으로 보나 타이우르는 태종 무열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의 아들 카람은 무무왕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17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페르시아 대서사시 쿠시나메의 이상세계 신라입니다. 한여름 해바라기 뷰가 멋진 이곳은 경주에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은 바실라입니다. 지금 경주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이목이 경주에 쏠려 있죠. 바실라라는 이름으로 공연도 지난 2015년부터 경주와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실라라는 이름의 소설책도 나와 있습니다. 바실라는 무슨 뜻일까요? 바실라는 아름다운 신라, 더 좋은 신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바실라라는 표현이 어디에 등장을 했을까요? 페르시아의 대서사시 쿠시나메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신라를 아름다운 신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쿠시나메는 페르시아의 단군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쿠시나메가 무슨 뜻일까요? 쿠시나메는 쿠시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쿠시가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아비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틴의 조국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럼 쿠시는요? 쿠시는 아비틴의 조국 페르시아를 멸망에 이르게 한 아비틴의 원수 같은 이름입니다. 쿠시와 함께 자아크가 페르시아를 멸망에 이르게 했고, 쿠시는 코끼리의 상아와 코끼리의 귀를 닮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한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쿠시나메는 멸망한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란샤 이븐 압달 하이르가 11세기 필사를 하였고, 그 책의 원본이 지난 2009년 영국의 국립도서관 희귀서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쿠시나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2014년에는 우리나라에도 쿠시나메,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천년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쿠시나메의 이야기 속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면 주로 영화 300에 등장하는 그리스를 공격했던 페르시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페르시아는 기원전에 존재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는 기원 후 3세기에 등장해서 약 400여 년을 존속했던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비잔티움 제국과 경쟁하면서 오랜 기간 발전을 지속했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발전하던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급속히 성장하던 아랍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몰락에 이르게 되죠. 이때가 7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아즈데게르드 3세는 자신의 아들 페로즈 3세에게 당나라로 망명할 것을 권유합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결사항전할 터이니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 조상의 고토를 회복하거라 하고 당부를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의 당부를 들은 페로즈 3세는 자신의 형제들과 왕실 일족들을 데리고 당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당나라는 이들을 받아들여주고 이들이 망명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이슬람이 당나라로 사절단을 파견했고, 당나라와 이슬람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나라로 망명한 페로즈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후원해 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당나라에 남는 것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슬람의 역사 그리고 중국 당나라의 역사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후 페로즈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페로즈 일행은 안전한 곳이라고 추천하는 신라로 다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쿠시나메에서는 신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페르시아의 대서사시인 쿠시나메는 800쪽이 넘는 분량인데 그 중에 500쪽 가량이 신라를 배경으로 신라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이었던 페로즈를 모델로 한 아비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틴 일행은 페르시아 일족들을 데리고 신라로 다시 망명을 떠났습니다. 신라에 도착한 그들은 신라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했을까요? 닷새 날에 바실라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아무도 바실라 같은 도시를 본 적이 없었다. 다행히 신라에서는 이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신라 왕은 그의 두 아들을 항구로 보내어서 아비틴 일행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신라의 왕 타이우르의 환대를 받으면서 신라 궁궐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신라의 궁궐 모습은 낙원처럼 꾸며진 궁 내부는 진정으로 군주의 처소 같았다. 궁 전체가 하늘색 배경에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의자에는 보석이 세공돼 있었다. 궁녀들은 인형처럼 아름다웠다. 신라의 왕 타이우르는 이방인인 아비틴을 만나자마자 그를 황금 옥자에 앉혔습니다. 아비틴은 신라에서 가장 존귀한 손님으로 환대받았습니다. 신라의 왕 타이우르는 왜 아비틴 일행을 이처럼 환대해 주었을까요? 아비틴 일행이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 당시 굉장히 발전된 문물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오랜 기간 존속하면서 사산조 페르시아는 중장 기병을 비롯한 뛰어난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천문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학 문명도 발전된 모습이었죠. 반면에 당시 신라는 어땠을까요? 이때가 7세기 중엽입니다. 7세기 중엽이면 신라는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백제와 고구려와 한창 경쟁하던 때였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뛰어난 인재를 유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위기였던 거죠. 그들은 쉽게 신라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틴 일행이 본 신라의 모습입니다. 신라는 사양 누르가 가득하고 달처럼 아름다운 인형 같은 선녀들이 있는 향기로운 낙원이었다. 그곳은 현명한 왕이 다스리는 땅으로 모두가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왕 타이우르의 환대를 받던 아비틴 일행은 신라왕 타이우르와 사냥을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폴로 경기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폴로 경기를 함께 할 때는 과열 경쟁을 우려하여 신라와 이란 선수들을 섞어서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페르시아라고 하지 않고 이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페르시아가 멸망한 땅, 그곳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렇게 아비틴 일행과 신라의 왕 타이우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요. 그러던 즈음 신라의 당나라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아비틴 일행과 신라의 군사들은 페르시아와 신라의 연합군을 꾸려서 외침을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신라의 타이우르 왕과 아비틴 일행은 점점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겠죠. 신라 여인들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라의 왕 타이우르의 딸, 그러니까 신라의 공주들의 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공주님들이 별과 같으시다면 푸라랑 공주님께서는 달과 같습니다. 타이우르 왕의 딸 푸라랑 공주의 미모가 대단했나 봅니다. 아비틴은 타이우르 왕에게 푸라랑 공주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우르 왕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타이우르 왕은 신라의 왕족과 귀족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반대한다 하면서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아비틴이 간곡히 부탁을 하자 타이우르 왕은 한 가지 시험을 하기로 합니다. 많은 신라 여인들 중에서 푸라랑 공주를 단번에 찾는다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죠. 사실 아비틴은 한 번도 푸라랑 공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비틴은 몰래 푸라랑 공주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많은 여인들 사이에 한눈에 푸라랑 공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비틴은 푸라랑 공주에게 청혼하고 두 사람의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신라에서는 바질로 묶은 황금색 유자를 신부에게 전합니다. 만일 신부가 허락한다면 유자와 바질을 받아 입을 맞추고 간직합니다. 신라의 혼인 풍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비티는 신라의 프라랑 공주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프라랑 공주가 아이를 가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비틴이 꿈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대의 아들이 태어나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아랍의 복정자 자하크를 반드시 물리치고 조국을 위해 복수할 것이다. 그제서야 아비틴은 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아비틴은 신라왕 타이우르에게 허락을 받고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바닷길에 경험이 많은 노련한 신라 뱃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14개월간의 여정 끝에 페르시아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비틴 일행이 신라로 돌아올 때는 당나라로 망명을 가서 당나라에서 신라로 들어왔지만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갈 때는 당나라가 오히려 위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길로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간 아비틴과 프라랑,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의 이름은 페리둔입니다. 하지만 아비틴은 이후 자하크와의 전투에서 패하였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프라랑은 페리둔을 잘 키웠고 훗날 신라의 혼혈인 아들 페리둔은 원수 자하크를 철근으로 묶고 그의 군대를 물리쳐 페르시아의 구국 영웅이 되었습니다. 프라랑은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조국 신라에 전하였습니다. 내 아들 페리둔이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자하크를 공격해 굴복시켰습니다. 하지만 프라랑의 이 편지가 전해질 때에는 신라의 왕 타이우르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카람이 왕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페리둔과 신라의 왕 카람의 친선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연대로 보나 명칭으로 보나 타이우르는 태종 무열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의 아들 카람은 무무왕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어진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